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 인사이트 3월 둘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자, 현재 캐나다와 중국은 바로 보복 관세를 또 천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도 트럼프 관세의 태클, 또 관세 폭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상호 관세 부과일이 4월 2일, 이게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한국 경제, 우리의 협상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뉴스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각으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신임 내각,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워싱턴 DC로 날아갔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성과물도 가지고 왔거든요. 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오늘 의회 연설에도 함께 언급이 됐던데 공동 개발, 또 관세, 비관세, 어쨌든 실무 협의돼야 대한 카테고리는 좀 정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방미 성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인철 소장부터 시작을 할까요? 전반적인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출발은 좀 늦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실무 협의는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입니다. 아마 이제 안덕근 이 산자부 장관의 방미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간 이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실무 협의를 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차원의 실무 협상팀이 좀 꾸려지게 되고요. 기업들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인데 당장 다음 주부터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 이제 실무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관세 부분, 비관세 부분, 그리고 조선 부분, 에너지 부분,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5개 분야에 대해서 실무 협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방위적인 공격이에요. 우리 주력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 철강, 의약품, 여기다 최근에는 목재, 가구까지. 정말로 이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싱크대를 공격하더라고요, 이제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번 이제 물꼬를 텄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 창구가 마련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이 안 장관이 먼저 선제적으로 미국이 먼저 좋아할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군함이라든가 탱커라든가 세빙선과 같은 이런 미군이 이제 대량으로 주문할 경우 우리 훌륭한 이제 한국 조선사들이 즉시 이걸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미국은 땡큐라는 반응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고 있는 건 사실은 LNG 프로젝트,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 미 의회 연설에서도 강조가 됐습니다. 액화 전형 가스에 우리는 수입 확대를 통해서 약간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특히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공들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 알래스카산 LNG 프로젝트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기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 트럼프 EV 관세 전쟁이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마련된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안 장관이 가서 세팅은 잘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줄 것 줄, 나눌 것 받을 것 받을 뿐이야 좀 갔다 온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 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이제 제약이 많은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내각의 집중적인 관심에서 어느 정도 또 벗어나 있는 이런 조건에서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국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 협력 대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초기 단계부터 먼저 눈에 뜨이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전화 위복처럼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찬찬히 이번 성과를 좀 가시화해 나간다면 어쩌면 트럼프 정부의 출범으로 우리에게 기회 요소가 더 클 수도 있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안 장관이 더그 버검 내무장관인데 이게 겸직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왜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에서 우리 한국이 이미 알래스카 공동 개발한다, 가스 개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시도 관련한 가스 개발한 관력도 급등을 했었고, 이게 이제 참여를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좀 돌아오는 겁니까? 사실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동시에 그렇죠. 있는 네. 사안입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네.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북단 이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무려 1,300km의 가스관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 연결 가스관을 통해서 LNG로 전환한 이후 그렇죠. 아시아 시장이 주요 타겟이에요. 이런 프로젝트인데 초기 사업비만 450억 달러. 60조가 네. 넘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의도는 어쨌든 이제 이 동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 하면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장기 구매를 전제로 해서 개발 단계부터 이제 사업에 들어와서 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이미 하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 연설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이 수조원대다라는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발 앞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기회 요인도 있고 위기 요인도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LNG를 좀 수입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장기적으로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장점이고요. 또 이 건설 과정에서 우리가 뭐 LNG뿐만 아니라 선박, 터미널, 공급망과 같은 이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뭐 조선이랄까, 철강이랄까, 건설 등 단원 산업의 이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이제 경제성입니다. 1970년대부터 사업을 반복하면서 성패가 좀 좌우됐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경제성 문제로 글로벌 이런 이제 에너지 기업들, 네. 엑선모빌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가 발을 뺐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LNG 개발 비용이라든가 운반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고 이게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북극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까지는 10년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특히나 이 가스관이 관통하는 이 위례에는 모두 이제 북극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나중에 환경단체로 인한 이제 어떤 소송 가능성도 제기될 소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특히 10년이라고 하면 트럼프 4년이고 이후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문제네요. 정부와 기업들은 이제 실무 협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회에서 자기의 치적으로 이제 자랑한 만큼 한국, 일본 딱 그렇습니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협상했던 카드를 지렛대를 하나 쥐고 있는 건 맞습니다. 왕 교수님, 앞서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를 더 하면 이런 것도 그냥 꼬투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동차도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지금 흑자지? 이것도 불공정해. 관세. 여기까지도 그냥 가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도대체가 저 사람을 종잡을 수 없다,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제 8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4년을 직접 경험하고 또 4년 동안은 또 야당의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다가는 뭐 세상에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이미 어쨌든 우리가 잘하고는 있는데 이건 꼬투리는 잡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특히 반도체가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태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4년 내지 8년 동안 증명이 됐습니다. 그 8년 전까지는 제조 같은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산업의 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자로서 최상부에서 돈을 긁어 모은다가 이제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지금 제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대착오적이고 잘 안 맞는데 그걸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8년 동안 노력한 겁니다, 미국이. 네. 그래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큰 돈을 받아내서 삼성이나 뭐 대만이나 일본에 투자 받아내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된 건 없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이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더 할지 이제 막 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내년 11월 중간 선거가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그 안에 제조업이 살아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 구호가 먹히고 있다라고 선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통계상의 어떤 뭐 조작이라고는 너무 심하지만 계산법 변경 이런 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액은 좀 아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중간에 제3의 방안을 찾아가는 게 그게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은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우리 한국 주요 수출 품목 2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거기 좀 품목을 좀 보면 우리가 공격받을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반도체, 석유화학도 있고 자동차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보고 일반 기계, 철강 쪽들이 있고 철강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인철 소장님, 공격받을 것 같아요. 반도체도 공격받을 것 같고 자동차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대응 방법이 중요한데 TSMC 아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하이닉스도 뭐 1,000억 달러는 아니지만 500억 달러 정도 싸들고 들어가야 됩니까? 미국으로?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들의 네. 직접적인 들어와. 투자예요. 맞습니다. 네. 직접적인 투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투자는 잊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3년 연속 대미 투자 1위라고 홍보를 해왔지만 그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먹히지가 않는다라는 네. 겁니다. 왜냐? TSMC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 650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1,000억 달러요. 거의 바이든 행정부보다 2배 가까이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포장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 지금 수출 여력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잘 나가던 반도체 수출 잘 나갈 때 100억 달러 넘었었죠. 그런데 지금 16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 줄었고요. 1월은 뭐 두 자리 수출이 줄었고요. 1월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1, 2월 누적을 봤더니 1년 전에 비해서 4.8%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중국의 이제 저가 범용 메모리의 기습이 정말 물량 공세입니다. 공급 과잉 정도로 이러다 보니 메모리가 하락세는 굉장히 네네. 가팔라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지금 미국이 강하게 하다 보니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최대 반도체 시장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두 자릿수 못하고 넘게 있죠. 네.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15%가 넘게 감소해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말로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의 수출 품목 1위, 수출 품목 1위인 네, 이제 반도체가 그다음 이제 자동차. 자동차거든요. 이게 지금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에서 1.5%로 낮추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지금 미중 관세 전쟁 부역돼서 이제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올해 내년의 성장률은 1.4%대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1.4% 성장률은 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4-5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요. 근데 오늘 대통령 의회 연설을 좀 보면 반도체법,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을 좀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지금 받기로 한 보조금 아직 입금이 안 됐잖아요. TSMC도 지금 조금밖에 입금이 안 됐는데도 지금 오히려 1,000억 달러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약속된 거 받으려면 뭘 더 넣고 받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받는 겁니까 보조금? 저는 오늘 얘기 들어보면 네. 오늘 의회 연설에서는 어쨌든 칩스법은 폐기하고 그걸 빗물이겠다라는 예,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옆구리 찔러서 그걸 받아내긴 너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서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2기 관세 정책에 가장 크게 먼저 이 회피해 나간 일본과 TSMC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어떤 트럼프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돼요.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정말 그가 홍보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네. 우리가 관세 폭탄을 피해갈 방법은 없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FTA이기 때문에 우리는 98% 무관세고요, 적용 안 되고요. 네. 칩서법으로 해서 3년 연속 우리가 공장 투자하고 있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하소연은 이전 정부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TSMC의 경우에는 아마 모범 답안을 제공하고 있어요. 일단은 신규 공장을 짓지만 그 공장에 절대 디자인과 R&D 센터를 넣지 않습니다. 그건 본국에다. 그리고 이게 투자라는 게 보시면 4년 내 한다 하고 계속 지연되거든요. 네. 우리 어차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제 얘기했던 것들 지금 짓고 있고 투입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분산해서 지금처럼 650조에서 1,000억 달러다. 네. 오히려 트럼프 정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게 좀 포장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이제 뭐 조선 뿐만이 아니라 딥시크 충격으로 해서 반도체 부분은 한국 외에는 협력할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건 우리가 협력 카드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터배터리 행사. 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때 2차 전지가 네. 뭐 모든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잘 아시고 관심이 뜨겁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배터리 행사라는 게 뭔지 행설이 한번 개요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인터배터리는 이제 국내의 배터리 관련 전시고요. 네. 한 10년 됐습니다.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이제 아시아의 거의 메이저 그 배터리 전시회로 자리를 잡았고요. 네. 뭐 계속 이렇게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장 숫자로 보더라도 작년에 580여 개 정도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0여 개 이상 업체들이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올해가 역대 최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대 최대, 매해 역대 최대를 지금 갱신을 네.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참여 기업들의 어떤 그 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부스 수도 뭐 2,000여 개 이상 되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외국 기업의 참가가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 우리만의 좀 잔치였다면은 예. 이제는 메이저 글로벌 배터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이제 배터리 하면은 중국하고 한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개거든요. 중국도 와요? 중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YD, 예. 그다음에 이제 EV라고 하는 예, 또 EV. 이제 중국의 메이저 배터리 업체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게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좀 언급을 해 주셨고, 뭐 앞서 말한 BMS 시스템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이번에 좀 트렌드들, 큰 대형 배터리들의 특징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폼팩터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통형 배터리 중에 46파이 시리즈의 배터리가 그렇죠. 가장 좀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3사들뿐만 아니고 이번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까지도 46파이, 그러니까 46파이의 직경을 가지는 배터리 원통 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6파이 시리즈의 셀들을 다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제조사별로 조금씩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들. 차별화 네. 특징들은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서 그 46파이의 어떤 원통 셀, 그 외에도 이제 보통 기업들별로 가지고 있는 주력 그 폼팩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파우치 셀 쪽이 좀 중요한 폼팩터였고,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원통 셀. 이런 쪽이 중요한 폼팩터였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주력으로 하던 어떤 특정 폼팩터를 벗어나서 네. 고객이 원하면은 다 한다. 여러 가지 형태 폼팩터로 가겠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측면이라면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배터리의 이제 내용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원계 배터리 네. 말고 중국이 기존에 잘해왔던 LFP라고 하는 인산철 배터리도 이제 국내 3사가 다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크게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표에 나왔는데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LFP 배터리를 우리가 또 도전을 하는 것 특징, 그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분도 관심이 크죠.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원통형 배터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원통형 배터리 쪽을 밀고 있고요. 네. 로봇에도 휴머노이드에도 원통형 배터리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의 원통형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현주소는 하고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뭐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파나소닉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좀 강자였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가 범용적인 형태의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차 이전에도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 특히 테슬라죠. 네. 테슬라에서 주도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좀 확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어요. 예. 실제로도 제일 점유율이 많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2022년이었던가요? 그 배터리 데이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네. 우리가 4680 배터리 만들겠다라고 하고 선언을 했었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다기보다 만들고 있지만 점유율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 덕에 우리한테 줬잖아요. 우리가 네. 좀 많이 수주를 네. 해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서 많이 수주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폼팩터를 이제는 뭐 LG뿐만 아니고 네. SK나 삼성도 전부 지금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결국 이제 시장을 키워준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시장에 좀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3사에 이제 다 이번에 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들고 나왔는데 조금씩 다른가요? 뭐 LG엔솔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뭐 나머지 SK온도 우리도 잘한다. 삼성 SDI도 하는데 좀 다른가요? 좀 장단점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안에 뭐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뭐 일단 현재 드러나는 걸로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좀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일단 드러난 스펙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완성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LG가 좀 앞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기존의 원통형들을 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었고 네. 또 작년에 이제 오창 공장이 양산을 개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LG가 이번 전시회 때도 실제로 양산 라인에서 나온 셀을 전시한 거는 LG뿐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그 SK라든지 SDI는 밑에 시제품이었고 시제품 형태로 좀 보이는 셀들을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어찌됐건 이제 다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46파이 배터리 안에서도 라인업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셀을 46파이의 직경을 가지고 이 높이를 80이나 여러 가지 95나. 그렇죠. 네. 뭐 80, 95, 뭐 1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라인업을 다들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쪽 시장이 좀 커졌다라는 어떤 방증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ESS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LFP를 놓칠 수는 없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우리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뭐 금방 따라잡겠죠? 아닙니까? 예? 원래 K 배터리 아닙니까? 저도 뭐 한국인으로서 네. 그렇게 금방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좀 만만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 그래요? 배터리가 왜 중국에서 이렇게 먼저 좀 앞서 나갈 수밖에 네. 없었냐 하는 걸 보면 일단 중국은 그 우리가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후발주자로서 따라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FP에 좀 주력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메이저 시장에서 소위 거들떠보지 않던 LFP에 집중하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성능을 대폭 향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특허들이 있는데 그게 최근에 다 풀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도 강화가 됐고 또 원체 중국은 이런 이제 광물부터 시작해서 이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제품까지 수직 계열화를 다 해놨습니다. 리튬, 인산, 철 다 자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수직 계열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사실 어떤 그 성능 자체보다도 그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좀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예.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주식시장에 가보면은 정말 주가가 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핵심이 전기차가 안 팔려서잖아요. 이 그렇죠. 전기차 캐즘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쉽지도 않아 보이는데요. 뭐 다양한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인터배터리에 그 참여하신 배터리 3사에서도 네. 이제 뭐 대표분들이나 대표분들이. CEO분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간씩 전망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 LG 쪽에서 오신 김동명 CEO분이나 아니면 SDI 이제 최주선 사장님은 올해 한 1Q 정도의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해요? 네, 예. 1Q 정도의 저점을 찍고 한 2Q 정도부터는 혹은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반등할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시는 반면에 이제 LG엔솔에.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최주선 사장님, 네. 최준 사장님은 한 2Q 정도부터 회복 예상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김동명 LG엔솔 사장은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까지는 힘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도 보신 네. 거죠.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어찌 됐건 저점을 찍을 것 같다라는 예상들을 대개는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시고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점은 우리가 곧 지나가는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와중에도 이 캐즘이 이제 끝나고 있고 이 전기차가 이 캐즘이라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제 느리지만 네. 이 전기차 시장이 더 큰 시장이 온다라는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본적인 기술적인 R&D 투자라든지 네. 투자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낮나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 정부도 일단 뭐 2차 전지뿐만은 아니지만 50조 원의 첨단 산업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뉴스에 묻혔지만 이게 상당한 큰 투자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많이 홍보가 안 된 게 좀 아쉽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볼까요? 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첨단 산업 분야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 이제 반도체 쪽도 그렇고 특히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캐즘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미래 먹거리들에 그렇죠. 대해서 정부가 좀 본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기금을 마련했고요. 네.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지금 좀 움츠러들어 있는 생태계를 죽지 않게끔 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저리 대출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호흡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요 나오고 있죠. 5년간 최대 50조고요. 또 세제 혜택도 있고요. 지금 50조뿐만이 아닙니다. 저리 대출 이런 것들을 통하면 거의 뭐 100조 가까운 이제 자금 투입을 하게 되니까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배터리 쪽에 트럼프 2.0입니다. 결국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전기차 시대는 오겠죠. 지금 약간 힘듭니다. 우리 K배터리를 위해서 한마디 좀 제언해 주신다면은요. 예, 좀 전에도 이제 말씀 주신 그 첨단 전략산업 기금이라는 게 하나의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R&D 투자 예산이 거의 뭐 10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지만 그래도 50조 큰 돈이지만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작거든요. 네.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좀 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R&D에 대한 투자, 지원, 그리고 이제 기업가들, 특히 대기업은 그래도 체력이 좀 있거든요. 중소, 중견 이런 스타트업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적극적인 좀 지원을 하고 지속적인 인력 양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만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고 이제는 시스템 기술도 좀 다변화를 해서 이 단순하게 셀의 어떤 성능을 올리는 거 이상으로 이 시스템적인 이번에 사실 SK에서 그 액침 기술도 선보였거든요. 그런 이제 시스템적인 기술 분야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힘들 때입니다. 우리 K 배터리. 그러나 옵니다. 찾아올 거예요. 전기차 시대. 잘 버텨주시기를 저희도 또 응원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한세경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